대선 후보는 아니지만 오늘 정치권에서 많이 등장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저희들이 속했던 국민의힘이 사실은 우리 상식적으로보다도 보수가 아니거든요. 그죠? 탄핵된 윤석열이가 아직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 당이 정상적인 당입니까? 우리 형법 제8조에 하면 내란죄는 사형 내지는 무기징역입니다. 어느 쪽이 더 범죄가 심하고 어느 쪽이 정의입니까? 이재명 후보가 홍준표 시장에 대해 낭만 정치인이라고 언급한 지 딱 하루 만에 홍준표와 함께한 사람들이 지지 선언을 한 겁니다. 경제책사 이병태 교수도 어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막말 논란과 관련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결국 캠프에 합류하진 않았습니다만 언제든 조언하겠다고 남겼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특별한 반응이 없었는데요. 대신 윤상현 의원은 하와이에서 망중한을 즐길 때가 아니라고 했고 안철수 의원은 절대 이 후보의 손을 잡아선 안 된다고 만류했습니다. 한편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제명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께서 탈당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본인의 뜻입니다. 자기가 뽑은 대통령을 탈당시키는 방식 이런 것을 가지고 책임이 면책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은 도리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민주당은 내란 세력과 결별하라는 요구를 거부한 대가가 클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미 한국을 떴는데 굉장히 지금 선거에서 여러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짚어보고요. 이재명 후보의 오늘 유세 주요 장면 저희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젊은 시절에 독재하고 군인을 동원해서 심지어 사법기관을 동원해서 사법살인하고 고문하고 장기 집권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또 한편으로 보면 이 나라 산업화를 이끌어낸 공도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대구 맞니껴? 진짜 대구 맞아, 예. 모인 여러분들을 보니까 옛날에 대구 같지가 않습니다. 대구가 디비진 것 같습니다. 예, 디비진 것 같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대구 사투리죠. 대구 경북 사투리. 아니 사실은 대구 만리껴 저거는 안동 사투리입니다. 안동 사투리인가요? 예, 구체적으로 경북에서도 안동 쪽 사투리입니다. 예, 좀 뭐뭐 다르군요. 합리껴 그러는 거는. 예. 맞습니까 이거요? 예, 예. 예. 그렇군요. 실제로 김형동 의원이 저렇게 얘기합니다. 안동 출신의 김형동 아, 의원은 예. 만니껴 완니껴 이렇게 얘기해갖고 이게 무슨 사투리인가 저도 궁금했던 적이 있는데 아, 예.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예. 아니, 제가 경북 예천에서 군 생활을 해갖고 안동 옆에 예천이거든요. 그래서 예. 그쪽 사투리는 경상북도 사투리 중에서도 좀 독특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군요. 이재명 후보의 고향이 안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 사투리로 얘기를 한 거죠. 예. 예천 출마하셔도 되겠네요. 예. 그렇군요. 자, 홍준표 캠프에서 경제 정책을 담당했던 이병태 전 교수요. 일단 합류는 불발이 됐습니다. 선대위에는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사실은 내란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과 연대하고 헌정수호 세력이 함께 힘을 모으자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조금 부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 캠프에서 일을 하셨습니다마는 과거의 발언들이 조금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발언들이 많았고 아무리 함께 하자라고 했어도 소위 제 생각으로는 옥석은 좀 가려야 된다라는 그런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예. 당으로서는 좀 부담이 너무 컸던 것 같고요. 그래서 사전에 어떻게 지도부와 또 선대위와 이렇게 긴밀하게 실제로 어떤 그 결론이 났던 건지 논의가 좀 정확하게 됐던 건지 그런 부분들의 어떤 미스는 없었던 것인지 조금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의아하고 좀 우려스럽기도 합니다만 네. 그래도 결론은 잘 내린 것 같습니다.
그 이병태 교수의 어떤 과거의 어떤 발언들이 제가 봐도 이거는 세월호 발언이랄지 이런 것들은 이를테면 정책에 대한 비판은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고 또 과거의 정책이 잘못됐다면 또 변할 수도 있는 거죠. 또 민주당도 정책 기조가 조금 변경된 것들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기본적인 어떤 상식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부담스럽고 과거의 발언들이 좀 비판받을 소지가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결론이 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자, 일단 박수현 공보단 수석부단장은 영입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반박을 한 상태고요. 합류는 하지 않기로. 다만 이병태 전 교수는 조언할 게 있으면 바깥에서 조언하겠다 이런 입장을 또 스스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광재 의원님, 예.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지지자 모임이 이재명 후보를 공개 지지했단 말이에요. 앞서 봤듯이. 국민의 입장에서는 좀 뼈아픈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탈당하고 정계 은퇴한 이후에 우리 사람들이 흔히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크게 느껴진다고 하는데 홍준표 예. 전 대구시장의 난 자리가 우리 당으로서도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가끔 뭐 하는 얘기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본인의 편으로 이제 모셔오려는 듯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동안 보여왔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이 발언들 또 행동들을 봤을 때는 이재명 후보를 도울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홍준표 시장을 도왔던 분들의 정치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돕겠다고 밝힌 것은 저는 미국에 가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정말로 직접적으로 소통을 한 후에 결정했는지 이 부분은 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홍준표 시장의 암묵적 동의하에서 간 건지 아니면 본인들의 그냥 뜻에 따라서 간 건지 아직 불분명하기 때문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정치적 행보가 뭐 이재명 후보를 돕는 쪽으로 가겠다 뭐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안철수 의원이 좋은 얘기 하신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의 사탕발림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예. 이 사탕발림에 홍준표 시장이 넘어갈 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지지자 모임이 국민의힘은 보수가 아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이재명 후보와 공유할 것이다. 지지한다 이렇게 선언을 했지만 홍준표 전 대구시장 측 관계자의 입장도 나왔습니다. 실체가 불분명한 외곽 조직이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지지 선언 배경에 대해서는 자세히 아는 바가 없다라고 홍 전 시장 측의 인사가 언론에 전했다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홍 전 시장에 대해서 낭만의 정치인 홍준표를 기억하며라는 글을 쓰기도 했거든요. 이번 대선에서 홍 선배님이 가장 부담스러운 상태였는데 어떤 정당을 지지했든 미래를 위해 함께 힘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란다. 함께 힘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표현을 썼고요. 돌아오시면 막걸리 한 잔 나누자라는 글을 썼고 또 홍 전 시장의 지지자들은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했고 그래서 홍 전 시장이 막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 아닌가 혹은 향후 귀국해서 어떻게 뭔가 정치를 함께 도모하는 게 아닌가라는 여러 추측 해석들이 있어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용남 의원님? 글쎄 그 이재명 후보를 비롯한 민주당 측은 이른바 이재희 전략이 아닌가 싶어요. 예. 어떤 국민의힘에서 당내 경선에서 중도 탈락한 홍준표 전 시장을 비롯한 그 지지층에 대해서 좀 차별적으로 대우 내지는 언급을 하면서 그쪽 지지층을 흡수하는 전략일 수가 있을 거고 제가 보기엔 2022년 대선 때의 그 반대 현상처럼 보입니다. 당시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 당내 경선이 매우 치열했고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됐습니다만 끝까지 경쟁했던 이낙연 후보 측 지지자들이 사실상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 측을 지원 내지는 지지하는 게 많았거든요. 예. 그때 윤석열 후보의 선거 캠프에 뭐 이런저런 자료도 갖고 오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반대로 국민의힘 쪽에서 그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를 지원하거나 응원하는 현상이 뭐 앞으로도 계속 종종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홍준표 시장이 후보가 이제 이번 경선 통해서 상당히 상처받고 탈당하고 정계 은퇴까지 선언하셨잖아요. 그런데 대구시장도 했고 또 경남지사도 했고 또 당에서 뭐 대표도 하면서 한 20년 넘게 상당한 어떤 정치적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죠. 예. 그리고 탈당까지 한 마당이니까 이재명 후보로서는 충분히 저는 이런 얘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뭐 많은 이야기 가운데 뭐 돌아오시면 막걸리 한 잔 하시자는 얘기도 돌아오시고 나면 이후에는 이미 이제 정권이 저는 뭐 바뀌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상대 진영이지만 밉지 않다. 저는 이게 굉장히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예. 홍준표 원내대표 시절에 제가 당 대변인을 하고 있었는데 국회에서 얼굴 볼 때마다 그냥 그렇게 논평을 못되게 하고 막 이런 얘기를 저한테 맨날 하셨거든요. 예. 못됐다 그랬어요? 네, 못되게 논평하고 막 이런 사투리 써가면서 막 그랬어도 그래도 상대당이지만 결국 밉지는 않다 이런 느낌을 저도 받았거든요. 또 예. 정치적으로도 유머도 있으시고 해서 아마 그 느낌을 이재명 후보도 갖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이제는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신데 얼마든지 국정 운영 함께 논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글을 SNS에 올리고 나서 또 TK 지역 오늘 또 유세를 간 거잖아요. 이재명 후보도. 그러니까 뭐 얼마든지 저는 이런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못할 사이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2008년에 한나라당 원내대표였고 예. 2008년에 민주당 대변인 김유정 위원이 있었고 몇 주 전에 홍준표 전 시장이 후보 경선하면서 이 자리에 와서 인터뷰하려고 잠깐 기다렸는데 김유정 의원 보자마자 했던 그 말이 기억이 나네요. 네, 여전하시네요. 이러셨죠. 그대로네라고 했던가요? 그랬던가요? 예, 그대로네라고 하셨나? 예, 그 기억이 납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한 테러 제보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있다라고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오늘 아침 인터뷰를 했거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당에는 많은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요. 암살 테러 제보가 7건 접수됐다는 게 아니고 그 7건은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건입니다.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하는 테러 대책 TF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거리가 2km에 달한다는 그야말로 저격용 괴물 소총이 밀반입되었다라고 하는 제보까지 접수되고 있으니까요. 예, 몇 가지 이제 구체적인 사실관계들이 밝혀지긴 해야 되겠지만 일단 민주당에서 굉장히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유세 방식을 바꿀 것인가에 대한 뭐 여러 논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저희가 이제 윤석열 정부 3년간 국민들이 많이 힘들기도 하고 민생 파탄도 났습니다마는 특히 계엄 내란 이후에 많은 국민들이 설마 했던 일이 정말 이게 현실이 돼버렸네 라는 그런 생각들을 모두가 아마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전에 또 정치적 테러를 또 당한 적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예.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간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어떤 제보나 의혹 하나도 저희가 허투루 들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건 맞습니다. 그리고 당에도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오고 있고 경찰에서도 또 뭐 수사 중인 사항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 또 머리도 짜내기도 하는데 또 방탄 유리 같은 게 연설할 때 필요한 게 아니냐. 또 현장 유세보다는 또 그냥 유튜브 유세나 온라인에서 또 유권자들을 만나는 방식으로 또 많이 혼용하면 어떤가 예. 이런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대구 오늘 뭐 28도인가 그래요. 서울도 굉장히 오늘 무더웠습니다마는 저 3kg짜리 방탄 조끼 그거를 입고 지금 유세를 하면서 유권자들을 만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후보로서도 아마 그 상황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굉장히 무더운 상황에서 앞으로 날씨는 계속 3주 남은 동안 더워질 텐데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해 봤을 때 방심할 수 없다라는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다양한 유세 방식을 접목하자라는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이 대통령 경호처에 협조 요청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조승래 수석 대변인의 설명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예, 지금 뭐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대한민국에서는 뭐 그 대통령 경호처가 가장 권위 있는 또 기관 아닙니까? 그 경호처에 또 협조도 요청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실행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대통령 경호처가 대통령 후보도 경호할 수 있다는 거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통상 그 대통령 후보들에 대한 경호는 경찰에서 맡아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작년 1월 초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칼로 그 치명적일 수 있는 부위에 테러를 당한 게 불과 1년 뭐 한 4, 5개월 전이고 그 중간에 또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뭐 특전사 군인들이 출동하고 이런 모습도 많이 봤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는 이른바 테러에 대한 공포 내지는 뭐 이런저런 제보들이 쏟아지고 있어서 아무래도 경호에 보다 전문적이고 많은 전문적인 그 경험을 갖고 있는 경호처가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대통령 경호처가 대통령만 경호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의 국가 정상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때 물론 그 나라에서 경호 요원들이 같이 옵니다만 대통령 경호처도 같이 경호를 실시하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주요 대통령 후보를 국가 요인으로 보느냐 그거에 따라서 경호처가 직접 경호에 나서느냐 마느냐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예, 정치인 테러는 정말 이거 뭐 꼭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고 미국에서도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후보가 총알이 살짝 비켜가는 그래서 귀를 이렇게 움켜쥐었던 그 장면이 기억이 나기도 하는데 국민의힘에서도 굉장히 예의주시하는 아닌가요? 저는 이렇게 그 대통령 후보 또 국가 요인에 대한 경호는 정말 철통같이 유지돼야 되고 잘 그 보호가 돼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100% 동감합니다. 예. 근데 지금 보여주는 방식이 정말로 경호처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경호 대책을 마련하면 되는 거지. 이것을 마치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본인,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탄압받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메시지들을 주려고 하는 것 같아서 예. 보기에 좀 불편한 감도 있습니다. 뭐 저 예. 개인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우리 당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좀 논평을 내기도 했던데 경호 충분히 하시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정말 어느 순간이든 본인이 위험에 노출돼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괜한 불안감만 더 조성시키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의 목소리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아니, 지난 그 계엄 때 체포 대상 1호 아니었습니까? 지금 이를테면 김문수 후보가 과거 그 체포 대상 리스트에 있었던가요? 수거해서 처리한다. 뭐 이런 명단에 있었던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겪어봤던 저희로서는 하나하나가 다 의심스럽고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 테러도 겪었고 또 비근한 여러 가지 또 그런 유사한 어떤 테러 행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선거 때마다 그래서 우려할 수밖에 없고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춰야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조심하고 대비해서 안 될 일은 아니다. 예. 반드시 우리가 잘 이 21일 동안을 버텨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요. 또 근거 없는 이야기들처럼은 들리지 않는 어떤 그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군 출신의 김병주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그 요원들을 과거 오비들 요원들이 스탠딩 오더라고 하는 것 철회하지 않으면 그건 그냥 계속 간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일반인들 잘 몰랐던 어떤 그런 용어들이랄지 이런 걸 들었을 때 그럴 수 있겠구나. 그리고 실제로 계엄 사태를 겪은 이후에는 어떤 이만한 의심도 결코 그냥 허투루 들을 수 없는 상황이 이미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만든 것이 바로 윤석열 정권이기 때문에 예. 국민의힘으로서는 특히 후보들의 안전 문제는 김문수 후보나 이준석 후보나 지금 출마한 7명의 모든 후보에게 공히 마찬가지로 안전은 유지해야 되고 공유돼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김문수 후보의 오늘 유세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늘 박정희 대통령을 반대를 많이 해서 쫓겨나고 잡혀가고 뭐 이렇게 늘 했습니다. 제가 잘못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당신의 무덤에 침을 뱉던 제가 이제 당신의 무덤에 꽃을 바칩니다. 울산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말씀대로 제가 크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해보자. 뭉치자. 뭉치자. 싸우자. 싸우자. 이기자. 이기자. 예, 권성동 원내대표도 함께하는 모습이고요. 대구의 민심이 어떤지가 상당히 궁금해요. 국민의힘의 뭐 텃밭이라는 표현도 썼지만 뭐 그런 표현이 부적절하다는 뭐 분들도 있고 해서 하여튼 강한 지지를 보내고 있는 대구였고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민심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일단 궁금하네요. 이번 대선이 치러지는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은 12.3 비상계엄과 이에 따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이었기 때문에 이 탄핵을 두고도 보수 진영 내에 여러 의견이 있었죠. 실제로 우리 정당을 지지했던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탄핵에 반대했습니다. 이번 경선 과정에서도 여실히 그런 정서가 드러났고요. 반대로 탄핵이 불가피했고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과거 TK의 민심과 지금의 민심의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결집도 면에서는 과거보다는 우리 후보에 대한 충성도가 낮아졌다는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김문수 후보가 아까 제가 영주 출신이라고 했는데 영천 출신인 김문수 후보가 된 이상 TK의 그 결집된 민심을 바탕으로 해서 이게 결국엔 충북을 거쳐 강원 거쳐 수도권으로 확산되는 거거든요. 이 전반적인 승리의 이 기반을 다지는 데는 TK 민심을 다지는 것 이상의 방법이 없다라고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TK에 더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거죠. 예. 자, 김문수 후보가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게 제일 관건이 될 것 같고 김용태 선대위원장, 비대위원장은 사과까지 했지만 김문수 후보는 또 다른 의미의 발언을 했거든요.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탈당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본인의 뜻입니다. 탈당하라고 한다면 우리 당도 책임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은 도리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후보님이 지역에서 윤 전 대통령 출당 관련해서 생각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희가 당내에서 후보님하고 또 선대위원장님들하고 조율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민 상식에 맞는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고요. 금명 간에 조치를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논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보랑 선대위원장이 왜 이렇게 엇박자가 나는 걸까요? 글쎄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김문수 후보는 본인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사람들의 정서를 무시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비대위원장이 된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엔 중도 진영으로 확장하지 않고는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는 명확한 인식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당내에서도 일종의 역할 분담을 통해서 일단 중도 확장으로의 메시지는 비대위원장인 김용태 의원이 열심히 내고 전통적인 지지층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은 김문수 후보의 몫으로 둔 후에 이것이 조금씩 접점을 찾아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김용태 의원이 한 얘기 결국엔 본인이 어떤 식으로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취와 관련한 메시지를 내겠다라고 말한 그 진정성을 믿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김문수 후보는 탈당을 요구하거나 출당 조치를 할 수는 없지만 대통령의 뜻에 달려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본인의 거취와 관련해서 매듭을 지어주는 게 우리 당의 부담을 덜어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탈당 요구는 할 수 없어요? 지금의 당내 정서로는 탈당 요구까지 바로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뭐 관련한 논의가 조금 더 진행된 후에는 어떤 식으로든 공감대를 형성하겠지만 아직까지는 탈당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목소리가 우리 당내에
대세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예, 하게 된다면 누가 해야 되나요? 비대위원장 김용태 의원이 있고 김문수 후보가 있고. 지금으로서는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뭐 그런 의견들에 대한 공감대가 일정 부분 형성된다면 후보인 김문수 후보가 직접 나서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겠죠. 예. 근데 나설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사과를 한 것 같긴 한데 또 사과가 아니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계엄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계신 국민들께 죄송하다라는 게 김문수 후보의 채널A 인터뷰 내용이거든요. 어제. 그리고 이어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자신은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참석했더라도 계엄에 찬성하지도 않았을 것이다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굳이 어떤 뭐 새롭게 자신이 제안을 하거나 요구할 것은 없어 보이는 듯한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선대위 자체도 후보 소위 후보 바꿔치기 그 파동 때문에 제대로 준비가 안 됐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제 출정식에도 후보 이름이나 뭐 현수막도 제대로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막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우왕좌왕하는 모습 보였고요. 그런 마당이기 때문에 선대위 조직도 굉장히 뭐 치밀하게 준비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친윤들 일색이고요. 또 탄핵에 반대했던 그런 인사들 중심으로 해서 여전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는데 김문수 후보가 지금 아까 유세할 때 보니까 뒤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서 있지 않습니까? 예. 야, 권성동 원내대표가 알량한 후보 자리 지키려고 그렇게 한다라는 식으로까지 그 김문수 후보를 향해서 했던 말이 있는데 어떻게 저 뒤에 서서 같이 막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이걸 하고 있을 수가 있는지 예.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목도하게 되니까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 걱정스러운 거예요. 사실 이 선대위가 제대로 굴러가려면 적어도 이 단일화 과정 특히 그 파동 속에서 당내 구테타라고도 뭐 그 내부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물러나야죠, 책임지고. 그런데 당에서 가장 젊은 김용태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세워놓고 그 뒤에 숨어서 3주 후에 그냥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네. 어떻게 이렇게 정치 오래 하신 분들이 이렇게까지 비겁할 수 있는가 싶어요. 그러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무슨 힘을 가지고 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국민들이 뭐 놀랄 만한 그런 빠른 변화를 보여드리겠다라고 하는데 놀랍지가 않아요. 계엄에 대한 사과도 아니고 국민들의 고통에 대해서만 사과하는데 지난 대선의 개사과 같은 그런 느낌마저 들기 때문에 여전히 파면당한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어떻게 국민들을 향해서 표를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정말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15일 날 지금 내정 상태니까 비대위원장이 15일 날 확정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과연 탈당이나 언제까지 탈당 안 하면 뭐 제명하겠다 이런 목소리를 과연 낼 수 있을까? 지금으로서는 후보가 그거를 인정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예. 김용랑 의원께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대선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진 또는 강제 탈당한다 안 한다? 본인 스스로 탈당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엊그제 페이스북 글 보면 우리 아니, 그러니까요. 단결 이런 거 예, 강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도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대해서 정당성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른바 국민들을 깨우치기 위한 계몽령이었다는 취지의 그 주장들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이제 스스로 탈당을 한다는 것은 내가 이 당의 소속원으로 있는 것이 당의 부담이 되고 내가 과거에 잘못한 것 때문에 오히려 당적을 정리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이 돼야 이제 스스로 탈당을 할 텐데 지금까지는 전혀 뭐 반성의 기미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에서 출당을 당하는 건 몰라도 스스로 그 탈당을 할 가능성은 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예. 듭니다. 출당을 당할 수는 있다. 대선 전에요. 그거는 예. 국힘 이제 지도부나 특히 지금은 대선 후보가 된 김문수 후보의 결단으로 이제 출당시킬 수는 있겠죠. 후보가 결단해야 되나요? 뭐
선거 기간이 이제 20여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김문수 후보가 이런 조치를 내릴 수 있을까는 전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2017년에 이 박근혜 전 후보도 대선 기간에는 당적을 유지하다가 대선이 끝난 후에 당시에 홍준표 당 대표가 직권으로 출당 조치를 했기 때문에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도 남은 20일간의 출당 조치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예. 뭐 개인적으로 저는 의문입니다. 예. 그렇군요. 당내 상황도 들어봤고요. 앞서 그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김건희 여사가 다음 주가 아니죠. 내일이죠. 내일 소환 통보를 받았는데 나가지 못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그 의견서의 핵심 내용은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여러 조사가 이뤄지면 추측성 보도들이 많이 나올 것이고 그에 따라서 대선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는 주장을 했거든요. 거의 한마디씩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과연 납득이 되는 주장인지 아닌지. 대선에 영향을 미친다. 자신을 소환 조사하면. 그럴까요? 그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에 이제 관저에서 나와서 사저로 갔을 때 처음 내놓았던 일성이 있잖아요. 이기고 돌아왔다. 예. 그것만큼이나 황당한 궤변 같습니다. 특히 공천 개입 문제나 이거 관련해서는 이미 명태균 씨, 소위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거기에 할애하면서 얘기를 했습니까? 녹취록이 나오고 다른 증거가 나올 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명태균 관련해서만도 몇 달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무슨 추측성 보도가 또 남아있다는 얘기입니까? 본인이 그 게이트, 그 공천 개입의 어떤 의혹의 정점에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수사받아야 되는데 지금 계속 미루고 미뤄져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궤변, 여전히 국민들께 일말의 어떤 죄송한 마음 이런 것도 없는 것 같고요. 특히 이 선거가 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부부가 참 똑같은 것 같습니다. 부창부수인 것 같고요. 그래서 체포해서라도 빨리 수사해야 되는 게 맞고요. 지금 저렇게 활개치고 다니는 내란 수괴 혐의자에 대해서도 저는 어떤 식으로든지 구속해서 수사하는 게 맞다. 구속 재판 받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신을 수사하면 대선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못 나가겠다라는 건데 계속 소환 얘기는 나올 것이고 또 체포영장 검토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대선 기간에 탈당을 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계속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또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우선 이런 논란 또는 이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미연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가장 좋았겠죠.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과 관련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우리 당에 이렇게 대선에 영향을 줄 만한 악재가 되지도 않았을 텐데 뭐 일단 발생한 일이니까 그 부분은 차치하고 민주당이 이런 주장했었습니다. 김혜경 여사에 대한 재판도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대선 이후로 미뤄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김건희 여사도 지금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한 건 아닙니다. 대선이 끝나면 본인이 직접 검찰 조사에 응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기 때문에 20일 남은 기간 동안에 일정 부분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달라는 본인의 이야기를 한 것이니까 그 정도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대선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출석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 크게 그러니까 지나치게 너무 크게 생각하는 일종의 과대망상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이제 더 이상 대통령의 배우자도 아니고 또 이번 선거에서 대선 후보의 배우자도 아닙니다. 방금 언급됐던 바와 같이 어제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대선이 뭐 20여일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후보 배우자에 대한 하급심 선고도 이루어지는 마당에 무슨 후보도 아니고 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 선거를 핑계로 해서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검찰에서 이제는 명백하게 불출석 의사를 밝힌 만큼 체포영장을 통해서 강제로 데리고 와서 수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는 단계고 더 이상
그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법 위에 존재하는 그 인물들이 아니라는 게 좀 현실적으로 구현돼야 되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요. 학식 먹자 일정을 계속 이어가는 기호 4번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발언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양두구육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으실 겁니다. 이런 상태로는 김문수 후보가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문수 후보께서 저와의 단일화나 빅텐트 같은 것을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줬으면 좋겠다. 조금이라도 결이 맞는 자유통일당이나 정광훈 목사와의 빅텐트는 저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하셔도 좋을 것 같다. 그 텐트가 얼마나 클지, 안 찢어진 텐트일지 이런 건 모르겠지만은 그쪽에 빨리 관심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요약하면 단일화는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다시 한번 밝힌 것이고요. 자유통일당이나 정광훈 씨와 빅텐트를 하라라고 김문수 후보에게 되물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 들어보죠. 중도 보수 단일화는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만약에 이 성사되지 못한다면 지금의 그 이재명 후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승리에 절박한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이준석 후보를 만나서 단일화와 관련한 자신의 보관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완주하겠다는 뜻, 저 지금으로서는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을 합쳤을 때 이재명 후보의 민주당 정권을 막을 수 있다면 그런 공감대를 갖고 협력할 부분을 찾아가는 게 또 정치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준석 후보가 김용태 선대위원장에 대해서도 한 발언이 있는데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뭐 그런 사이인 건 맞습니다. 예. 김용태 위원장 내정자가 이제 제 성격을 잘 알거든요. 저는 아닌 건 아니라고 딱 끊어서 얘기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뭐 그런 걸 하자고 연락도 못 할 겁니다. 제 성격 알기 때문에. 해도 뭐 별로 좋은 소리 못 들을 거 알기 때문에. 네, 이준석 후보는 그런 말 절대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천하용인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빅텐트 포석을 김용태 비대위원장으로 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저한테 주신 말씀이세요? 네. 아무래도 정치도 그 사람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 감정이 중요하죠. 개인적 신뢰관계도 중요하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임명한 것이 딱 뭐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를 그 김용태 위원장이 한번 맡아달라 이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가야 하는 고지가 그곳이라면 조금 더 그 사람과 신뢰 관계가 형성된 사람이면 좋겠죠. 김용태 의원도 오늘 비대위원장으로서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역할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뒀기 때문에 물론 지금 그게 굉장히 어려운 과제라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과제도 정치에서는 꼭 풀어야 할 숙제라면 푸는 노력을 해야겠죠. 예, 어떻게 보세요? 단일화가 이루어질까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참 시참말로 웃긴다고 생각하는 게 한덕수 후보하고 단일화를 해서 해야만 이 시너지 효과가 생기고 해볼 만한 구도를 만들 수 있다라고 그렇게 눈에 얘기해놓고 한덕수 후보는 어디로 갔어요? 새벽 몰래 입당까지 해놓고 그냥 돕지 않고 내뺀 거 아닙니까? 선대위원장은 맞지 않기로 한 것이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고 당내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자체가 원팀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후보들하고도 뭔가 하나 된 느낌이 전혀 없잖아요. 예. 한동훈 후보의 어떤 전제 조건에도 전혀 지금 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 김문수 후보의 말을 빌자면은 한동훈 대표가 뭐 출당이나 이런 요구에 좀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에서도 원팀이 안 되고 있으면서 자꾸 바깥에 손을 내밀고 있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준석 후보로서는 첫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본인을 지금 끝까지 가는 게 그게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도 그게 맞는 것이지 처음부터 단일화는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해 왔는데 이제 와서 지금 이렇게 이 엉망이 된 국민의힘을 보면서 옛 생각도 나고 본인이 어떤 모욕받았던 생각도 날 텐데 그렇게 흔쾌히 단일화가 되겠습니까? 예.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거라고도 생각하고요. 일단 후보들 간의 단일화는 예를 들어서 뭐 2등, 3등 후보가 단일화를 통해서 1등 후보를 꺾고 승리를 할 수 있을 때 내지는 승리를 할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일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지금 선거 양상으로는
뭐 2등, 3등 후보가 단일화를 통해서 어떤 그 통합 후보를 만들어낸다고 해서 1등 후보를 꺾고 승리할 수 있느냐,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게 객관적인 시각 아닌가 싶습니다. 예. 또 하나의 그 가능성은 대선에서의 승리는 기대하기 어렵더라도 예를 들어서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대선 이후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통합, 그러니까 양당이 합당을 하고 그 이후에 이준석 후보가 당권을 거머쥘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일 때는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단일화에 나설 어떤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데 이번 대선 경선 과정에서 보면 만약 한동훈 당시 후보가 4강에서 떨어지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당권을 거머쥘 가능성을 보고 단일화에 나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결선까지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합당을 하더라도 당권을 잡기가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준석 후보가 완주를 안 하고 포기하고 단일화에 나서기는 뭐 본인 입장에서는 뭐 목적이 없어요. 이룰 수 있는 목적이. 그런 양상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죠.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